안녕하십니까. 다시 방사선 진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사선 진흥 포럼은 패널 2부 패널 토론입니다. 패널 토론 관련해서 패널 토론은 방사선 동위원소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자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김영균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실 예정이며, 패널로서는 총 8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영균 교수님에 대한 양력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저희 패널 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셀비온의 김건 대표님은 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방사선 의약품 전문 회사 SQ티브를 거쳐 현재 셀비온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김명덕 대표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김명덕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과학기술 융합을 전공을 하셨고 현재 세안산업 대표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엔바이로 코리아의 박상은 대표님께서는 원자력 공학을 전공을 하셨고 현재 엔바이로 코리아 대표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국현 연구소장님은 방사화학을 전공하셨고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를 거쳐 현재 주 삼형 유니텍 연구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유규상 교수님께서는 방사선 종양학을 전공을 하셨고 현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오늘은 대한방사선 종양학회의 대표 자격으로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유영훈 교수님께서는 앞서 발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교수와 대한회계학회 회장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상 교수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및 대한방사선의약품학회 회장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대현 대표님은 유기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거쳐 현재 퓨처캠 대표로 계십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패널과 좌장분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김영균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김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사선 포럼이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15회를 맞았는데요. 처음 시작한 것은 2015년이어서 대략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이 포럼을 시작할 때는 주로 방사선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고 또한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방사선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10년이 되면서 저희 방사선 기술과 또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이미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됨으로 해서 방사선 기술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기술 개발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 방사선 진흥 포럼을 기획하면서 주로 발표는 기술 개발 현황, 산업 현황, 이것을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도록 기획을 했고요. 이 토론을 통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산학연이 어떤 역할을 해서 앞으로 방사선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실 시간을 토론에 많이 할애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2시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또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또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1시간 30분으로 잡고 토론이 열띠게 진행되면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그 방사선 포럼을 하면서는 정보 교환을 하고 궁금한 점을 묻고 하는 것이 좀 토론이었다면,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발전을 위해서, 방사선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학연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주체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희가 주로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는 대략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 분야의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석규 사무관께서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동위원소 관리 체계가 만들어질 때 산학연이 그 안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 하는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 방사선 분야라는 것이 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그 투자가 그동안은 주로 R&D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산업화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 론치하는 대형 연구시설들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규제를 해결해서 산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규제라는 게 무조건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고, 또 규제를 결정하는 정부 기관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해서 인력 양성 부분도 어떤 제언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좀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해서 한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한 주제당 대략 30분 정도 패널 분들이 1, 2분 정도 간략하게 제안을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답변 또는 추가 질의, 토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심으로 해서 대략 한 주제당 30분 정도씩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동위원소 관리 체계의 수립과 운영에 대해서 지금 패널 분들 우선 특히 발표 안 해주셨던 분들 중심으로 우선 제안을 좀 1, 2분씩 받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대표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네, 저 셀위원회 대표자를 맡고 있는 김건입니다. 제가 방사선 의약품 사업 분야에 참여해서 연구개발과 개발을 쭉 주도해 나가면서 느꼈던 것이,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이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인프라에는 그 연구개발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각 요소별로 참여 기업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방사선 의약품 신약 개발을 해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방사선 동위원소의 작업이고, 이 방사선 동위원소의 작업 자적화를 위한 인프라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거대 연구 시설이나 공공기관, 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국계가 거대 공공시설을 갖추는 것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소, 뭐 저희들로 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겠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실제 생산해서 경쟁력 있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것이 사실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꼈었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그 관련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가서 그 인력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관련 인력의 양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발제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체에서 경험을 쌓으시면서 생각하셨던 어떤 해결의 방향, 방사선 기술의 어떤 방향,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삼양유니텍 유국현입니다. 지금 우리 김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인프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는데, 특히 원자로 생산 방사선 동위원소는 생각보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자로는 기장로만 되면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속기용 동위원소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국내만 자극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시설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산업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수출을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 같은 것들이 충분한, 경제성 있게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가속기도 전용 가속기가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 가속기,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만은 생산하는 전용 가속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가속기는, 전용 가속기가 있으면 가속기용도 기장 원자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 양성인데, 인력 양성은 실제 대학에서 이렇게 방사성 의약품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드물기 때문에 대학 졸업한 후에 학생들이나 그런 연구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에 적합한 게 지금 현재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 교육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전문가 양성을 방사선진흥협회에서 맡아갖고 이렇게 해줬으면은 훨씬 더 인프라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러면 현재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갖고 하면은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다 말씀이 사실 새로 짓는 기장로에 대한 기대를 확실히 말씀해 주셨고요. 산업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결국 국내 시장 갖고는 안 된다. 세계 시장에 같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가면서 성장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방사선진흥협회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그 학계에서 보시는 좀 의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네. 이훈 교수님 발표하셨으니까 네, 네. 이윤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대한방사성의약공학회 이윤상입니다.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일 먼저 방사선 동위원소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한국원자력의학원학과,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두 기관에서 묵묵히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무료로 저희 학계나 또는 산업계에 공급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그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한 달에 2번 또는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사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까 그 동요소 생산 전용을 할 수 있는 사이클로트론을 그 유욱현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그 의학원이나 연구원 자체는 출연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상업화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기업이 사기업이 직접 투자해서 할 만한 그런 시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의학원이나 연구원 쪽에다가 그런 시설 마련해주고 그걸 기업이 활용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반적으로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술, 그러니까 동요소 생산하는 관련 기술을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그 기업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학계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아까 저희 발표하고 질문응답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서 이승곤 박사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아까 발표 슬라이드에 아요다인 131이랑 몰리브덴이 원가에 거의 못 미치는 상태의 수가를 돈을 받고 있으니까 향후 이제 기장에서 저희가 제일 이석규 사무관님도 생각하시겠지만 루테슘에 대한 거를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그 수가를 받으면 그런 수가를 원가에도 못 미칠 수가를 받으면 그동안에 애써서 나라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력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기장 돌릴 만한 인력이 될까요? 저희가 아까 MIBG도 되게 힘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 이제 OECD NEA에 갔을 때 저희뿐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생산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루테튬이 사실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생산자들이 그 동안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몰리브데늄을 전체 의료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면은 동위원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가 이하는 아니고요. 굉장히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제값의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서 이제 요오드라든지 몰리브덴을 공급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공급가가 정해져 버리면 다른 생산자들도 이미 있고 시장이 이미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고 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게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루테튬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루테튬은 현재 제값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테튬을 너도 나도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한국에서 한다면 이제 분명히 이제 OECD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풀 코스트 리커버리, 그러니까 완전 비용 회수가 돼서 그것으로 이제 연구로를 돌리고 생산하고 한 비용이 다 충당돼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얼마인가라고 해서 그 이상은 확보가 돼야 이 생태계 전반이 건강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OECD NEA의 의견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루테튬 같은 경우에는 제값을 잘 받고 있는데 요오드나 몰리브데늄 같은 경우에는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오드라든지 이런 건 다 때려치고 루테튬만 생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모든 캐파를.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요오드나 몰리브덴도 분명히 쓸 곳이 그다음에 필요한데 이제 루테튬만 너도 나도 생산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챌린지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만약 본다면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동위원소가 얼만큼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큼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인 컨센서스 하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기장에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최소 50명 이상의 이제 인력이 새로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대학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뭐 어디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제식으로 이제 실제 지금 하나로에서 생산하는 데에 그 인력들이 들어가서 옆에서 1대1로 같이 그걸 해보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하려면 강의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핫셀이 필요하고 매니플레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모의 시험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상당히 각 그 업체나 그 다음에 연구소마다 자기들만의 지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어떤 그래서 도제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외 지금 샤인이라든지 이제 새로 신생하는 기업을 보면 사실은 이제 초반에 기업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돈을 이제 펀딩을 해서 투자를 해서 사람을 뭐 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이제 회사 리포트를 보면 100명 이상 뽑았습니다. 뽑아서 핫셀을 수십 개, 나무 박스 모형 핫셀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매니플레이터를 다 달아 놓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이상씩 그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분리정제하는 걸 훈련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하고 퀄리피케이션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래서 인증서를 발행하고 그런 것들을 뭐 호주 오팔 안스토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력 양성을 한다면 그런 이제 지식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뭐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연구소에서 이제 방사성 물질을 핸들링을 하면서 진짜 QC도 하고 진짜 생산도 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력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그 현재 시스템보다 좀 개선된 방안 같은 거 제안이 있으실까요, 이병철 교수님? 그 인력 양성 관련해 가지고는 참 할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사실 대학이 인력 양성 관련해 가지고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저희 그 관련 기술을 관련해 가지고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리크루트하기가 그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방사선 기술 개발 사업이 현재 지금은 그 종료되고 그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번 정부에서 우리 R&D 쪽에 쇼티지 왔던 거 전부터 저희 방사선 의약품 쪽은 쇼티지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원자력, 제가 지금 과제를 밑에 연구교수 2명 포함해가지고 15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사선 동연소 또는 방사선이 들어간 이름의 과제를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방사선의약품학회 회장을 하면서 방사선 관련 일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다른 과제들을,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방사선의약품 학회에 계시는 여러 그 교수님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나노 쪽 또는 바이오 쪽에 기웃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과제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작년에 방사선 바이오가 그 방사선 의약품 쪽에 투자를 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인력 양성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참 기쁘긴 합니다만 지난 10여 년 동안은 거의 뭐 짜투리로 그냥 방사선 의약품 쪽은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저희가 배출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그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그 연구 과제의 부족 그 현상은 사실 꽤 오래된 거였고요. 작년에 이제 원자력 학회 기간 중에 과기부 주재로 원자력공학과 학과장 전체 회의가 있을 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인력 양성이라는 거를 별도의 인력 양성 과제를 만든다고 해서 인력이 양성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인력은
지도 교수가 연구 과제를 해서 그 연구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함으로써 양성되는 게 진정한 인력 양성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효과가 있어서 올해 과기부가 방사선 분야의 공모 과제를 대략 10개 과제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무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새로 물꼬를 텄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신규 과제 모집이 계속돼서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기부가 사실 일단 물꼬를 터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여러분들이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산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김영덕 대표님 그 의견을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예, 저희 김영 교수님께서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저희 마지막으로 그 인력 양성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제안드릴 것도 좋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그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여기 다 계신데요. 지대훈 교수님, 유국형 교수님, 정재민 교수님 다 최근 또는 몇 년 전에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그 최근에 또 최현성 삼성에 계시는 최현성 선생님도 은퇴하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사선의약품을 이끌어 가시고 그 제자들 키우시고 이런 제자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 다음이 안 계셔서 지금 이제 라디오 케미스트나 뭐 이런 관련 산업의 전문가들이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기부에서나 어디서 도와주신다고 갑작스럽게 이 인력이 양성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키람스나 캐리 같은 기관에서는 관련 종사자분들, 그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좀 교육 양성에 좀 실습이나 뭐 전문 지식 지도 편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과기부에서 좀 도와주시면 좀 보다 빨리 이런 관련한 전공자들이나 이런 실무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산업계에도 빨리 그런 인력들이 좀 들어와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하나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연소 오늘 특집으로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는데 동연소 다 반복적으로 사이클트론하고 리액터하고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동연소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는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서고요. 그 원료라든지 뭐 이런 처리, 뭐 폐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란 지금 캐리나 또 다른 기관에 계신 학계에 계신 분들 위시해서 좀 정보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나머지 산업계에서는 그 동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학회 참석하면 그냥 발표인데 이게 공수표인 발표도 많고 왜냐면 뭐 네덜란드나 뭐 유럽의 3기, 4기의 원자로를 짓겠다고 한 것도 벌써 10여 년 전에 벌써 발표했는데도 아직 우리 기장로 같이 완공이 됐다는 얘기는 한 가지도 없고 또 중국에서 또 베이징에 2000년대 초에 10년도에 카르 리액터 동연소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 해놓고도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어떻게 지금 동연소 생산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또 중국에서는 또 리액터를 새로 만들겠다 지금. 그래서 2028년도에 완공해가지고 방사선 동연소 전용 리액터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래서 저희 전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도 작년에는 몰리브데늄 또 사태가 터졌고 올 초에는 최근에는 또 아이오다인 131 수급 문제로 인해서 원자로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가 문제.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생산을 안 하고 이제 딴 데서 이제 아이오다인은 이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리액터에서만 IRE 리액터하고 그다음 폴라톰 NTP 이게 세 군데에서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저기 갑자기 터버리면은 이제 원료 또 대란이 나고 또 저희 나라가 또 가격이 싸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우리나라 같이 자급할 수 있는 환경은 좀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고 아울러서 또 저기 과기부 쪽과는 좀 관련은 없으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그 동연소나 방사능약품 가격이 굉장히 저가거든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런 참여하려는 기업도 없고 또 예전에 뭐 컨벤셔널 뭐 저 뉴클리어 메디슨 쪽은 더더군다나 하려는 쪽이 없고 지금 좀 돈이 되는 펫 쪽이나 또는 세라피 쪽으로만 몰두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향은 지금 예전에는 3개 메이커 그래서 저 GE 그다음 뭐 멜랭크로 그다음에 저기 프랑스 회사 이렇게 뭐 3사가 CIS라는 3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없어지고 이제 큐리움이라는 거의 독점 회사 하나로 통합돼서 이제 그 회사에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이런 부분에도 전통적인 저 핵약 시장 그러니까 스펙트 쪽 그다음에 저 아이오다인 치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뭐 그 시장을 좀 예측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정답은 없지만 현재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박성환 대표님 추가해서 좀 의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앞서 김영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말경에 그 올리브덴에 대한 그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회사도 아주 공경에 처하곤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기장 원자로의 백업 문제와 결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기장 원자로가 앞서 그 이승훈 박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300일간 운전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운전하지 않는 그 60일에 대한 백업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대안은 그 백업에 대한 것을 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데 앞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대전에 하나로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월성의 중수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 조금 전에 가속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게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된다면은 원자로보다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로 그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장 원자로의 백업 용도로 가속기를 이용해서 몰리브덴을 생산한다면은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도리어 그 원자로에 의해서 그 외국에 의존할 경우에 백업을 불시에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어떤 원자로가 불시에 정지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백업은 거의 1, 2주 정도는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 가속기를 백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가속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그 가속기를 이용해서 백업 생산이 가능한 거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거를 조금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예, 저 의학원의 이교철입니다. 그 가속기 가지고 백업 사실 뭐 가능한 일이기는 한데요. 일단 빔 조사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할당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정읍이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다른 동위원소 생산하는 거를 일단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은 경제성에서 너무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그 원자로에서 생산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그거를 예전에 한번 쇼티지 났을 때 고려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워낙 이제 원자로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벌크하게 생산이 되는 거고, 사이클로트론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조사를 해서 그거에 굉장히 적은 양의 생산량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고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앞뒤가 다 맞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가능은 할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앞에서 말씀드리셨고, 그다음에 저도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동위원소 집중해서 생산해 주시던 분들이 올해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 기술을 100% 노하우를 인수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동위원소에 대해서 사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진단에 많이 쓰는 특히 이제 핵의학 중심의 활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치료로 쓰이는 동위원소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사용이 되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확대되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교수님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사선 종양학회를 대표해서 충북대학교 의과대 유기상 맞습니다. 실은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는 그 RI를 활용한 치료가 이제 근접 치료에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로 저희 학계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지 또 이런 컬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처음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와 그리고 진흥협회 간의 어떤 유대를 좀 올려서 저희 쪽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근접 치료를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동위원소,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동위원소가 그냥 늘 써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그냥 그렇게 공부한 대로만 그 프랙티스를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물성을 가진 동위원소를 제안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생산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핵의학 치료에 대한 많은 소개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보게 돼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치료에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또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이제 개발이 되거나 제안이 됐을 때는 그 치료법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큰 바람은 이 그 핵의학 치료가 어떤 나불한 타겟과 그리고 정확하게 그 스페시픽하게 그 타겟에 딜리버리하는 어떤 시스템을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불한 타겟을 갖고 있는 이제 신경 내분비종이나 PSMA 발현도가 높은 이제 전립선 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여러 다른 암종으로도 좀 확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이 캔서라고 하는 것이 같은 암종에서도 발현하는 단백질이 다양하고 그리고 한 암 환자 내에 있는 여러 부위의 암종에서도 그 헤테로지나이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그 좀 중요한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의 어떤 그 과제 개발의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실제로는 그 암종별 스페시픽한 타겟을 빨리 발굴할 수 있는 이제 오믹스 기법, 그러니까 캔서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파마콜로지스트들의 아이디어가 다 이게 접목이 된, 그러니까 특정 동위 원소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위 과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기획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그 상당히 많은 빅파마들이 이제 그 이뮤노세라피 같은 이제 약제를 개발을 하면서 그 어떤 임상 연구의 동향이랄까 그런 것들이 기존의 약제와의 컨비네이션의 전략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핵의학 치료도 어떤 기존의 치료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도 물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여러 다른 치료와의 다학제적인 그런 병합 전략이 되게 좀 나중에 수요를 많이 창출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임상 경험으로서는 과거에 이제 이트리움으로 이제 그 방사선 색전술을 한 간암 환자에서 추후에 재발 이후에 이제 그 체외 방사선 치료를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를 과연 기존의 그 체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선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부터가 이제 좀 이슈가 되는데, 이처럼 다른 치료와의 병합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 수요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거를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지대은 교수님 조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연관지어서 조금 더 설명도 해주시고 성공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퓨처캠의 대표이사 지대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방사성의약품 학회에서 우리 캐티 카틀러가 SNM MI의 회장님이신데 와서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1년에 20%씩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그 정도 쫓아갈 수 있을까? 지금 기장로는 굉장히 어전트하고 급한데 그동안 시간을 많이 놓쳤죠, 우리가. 방사선 의약품의 가장 큰 장점은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기장로를 운영할 때 깔아주는 것이 몰리브덴 99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수요는 적지만은 외국으로 팔 때 기장로를 운영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성 의약품이 부가가치가 큰데 가장 큰 단점이 외국으로 수출할 때 진단용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치료용은 그래도 그나마 물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FDG라고 1년에 25만 컷이 보험이 되는 것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테크니슘 99M을 생산하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몰리브덴 99가 있을 텐데, 그 생산이 다 합쳐가지고 수입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팔 때,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으로 테크니슘 제제를 팔 때 값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새로 세워도 그것을 일정한 파일을 깎아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많은 것을 했을 때 훈련을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샤인이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오늘 뉴스에 보면 샤인이 스펙트의 렌티어스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미국은 방사성 의약품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비쌉니다.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진단제가 한 도즈에 5,000불씩 팔리고 있는데 한국은 형편없이 낮죠. 제가 개발한 피리뷰가 펜용이니까 월등히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200불 내지 250불을 받고 있습니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스펙트로 찍는데 미국에서는 보험이 돼서 2,608불을 받습니다. 한국에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분히 연습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정부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다 자급자족으로 살아서 견뎌야 됩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누구를 교육시키냐, 생산자를 교육시키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교육을. 약 디자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느냐, 연구비로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디자인한 화합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임상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과기부기 때문에 방사성 의약품은 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에서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는데 킨스에서 생산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 허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때부터 생산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렬로 하는 거죠. 규제가 한 기관이라도 많은데 두 기관에서 받으니까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정부에서 병렬로 하게끔 해주든지 물론 안전이 보장된 하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해주는데 제가 그것을 부탁하면 지금 현재는 김영란법에 걸려서 제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면 청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도 협회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이런 협회에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어떤 그것을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냈을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제 외국에서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에 대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원자력 연구원에서 박경배 박사 팀에서 그 1999년도에 우리가 밀리칸주를 신약 3호로 받았습니다. 신약 3호로 받았는데 그때 조건부 승인으로 임상 3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수한 동아약품에서 결국은 3상을 포기하고 약이 굉장히 빨리 죽어버렸죠. 우리나라는 방사성 의약품의 굉장히 강국입니다. 이 강국을 좀 여기 정부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그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OECD에 가입을 할 때 우리나라가 포기한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분야인데 지금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작년도 신약 캔디데이트가 미국이 14,500개를 갖고 있고 중국이 7,0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3위가 대한민국이고 3,300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옛날에 신약 강국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2,000개 조금 넘는 것을 갖고 있고 전 세계 12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허가 개수는 1999년도에 선플라가 나와서 신약 1호가 나온 이후에 실제적으로 38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사성 의약품은 식약처에
방사성의학 담당 실이 없습니다. 종양약품과에서 대행을 해서 해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2024년도에는 2개의 신약을 해서 총 38개가 나왔습니다. 캔디데이트가 그렇게 많고 그 반면에 일본은 30개의 신약이 나왔습니다. 캔디데이트는 적은데 그만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어떤 그 규제에 대한 것 그리고 허가에 대한 것 그리고 의료 비용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좀 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회사가 돈을 벌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샤인처럼요. 그러니까 저는 인력에 대한 걱정은 적고 연구비를 많이 풀어주면 대학교에서는 대학원생을 교육시켜서 바깥으로 내오는데 그 사람들은 고급 인력입니다. 실제 공장에서 방사성의약품을 합성하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 회사에 와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이런 것들을 협회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지대윤 대표님 그 호소력이 있으시니까 박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지금 그 사실 동위원소 자체를 가지고 놓고 보면 저희가 전체를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동위원소의 의약품적인 활용을 보면 기존에 이미 산업화가 된 의약품 그리고 앞으로 신약을 통해서 산업화해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대충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그 의약품으로 많이 활용되는 동위원소에 대해서는 공급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 생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업 퍼실리티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내에 백업 퍼실리티를 갖는 게 좋다. 그렇게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신약 관련해서는 좀 그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신약에 대해서는 사실 동위원소 생산 자체보다도 약품의 디자인 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연결되는 이제 임상 과정이 중요한데 사실 임상 과정은 그 저희 그 방사선 업계가 갖고 있는 제가 업계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산학연 전체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인데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신 있게 투자할 만한 대형 업체도 없고 또 그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신약 개발 체계에 방사선을 의미 있게 좀 동위원소 신약을 의미 있게 집어넣기가 쉽지 않다는 게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하고 이제 규제에 관한 이야기는 또 추가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이 날 때 한 번 더 주제로 삼아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임상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결국 이 투자를 누가 할 것이고 어떤 규모가 필요한가 이 논의를 좀 지금부터는 좀 이어가서 조금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뭐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이라는 것을 발제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가능하다면은 오늘 이제 그 논의의 마지막 쯤에 제가 또 정부에 대한 또 협회에 대한 제언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그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합니다.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이유는 뭐 WTO의 뭐 레귤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정부가 지원해 주기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 주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국내 바이오 벤처의 경우에는 국내 뭐 중견제약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단독으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그 파트너가 필요하고, 또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 우리가 이제 한 축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뭐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나라나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는 정부의 그 초기 지원, 또 정부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지만은,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 방사성 의약품과 같은 지금 이제 태동해서 막 꽃을 피우고 있는 분야는 우리가 국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좀 잘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과기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기부도 너무 기초 연구에만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과기부도 뭐 적어도 임상 3상은 WTO 이제 레귤레이션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임상 1상이나 2상은 현실적으로 산학년 과제로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그 과기정통부 관련해서 이제 신약 개발 관련 뭐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대개 뭐 프로젝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뭐 한 10억 내면은 큰 과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한 기초 연구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연구 정도, 그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뭐 그런 금액도 조금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이 관련 그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기반은 좀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걸 뭐 과기정통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겠지만은,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면은 뭐 좋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 대표님께서는 또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약품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신약 개발을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파트가 다양하게 협력해야 좋은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우리가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방사성 동위원소나 혹은 방사성 의약품 개념 그 자체는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만으로 절대 신약이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파트에서 다양한 분야가 협조해야 이제 하나의 신약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사성 의약품을 할 때는 이 기본적인 필수 요건 이 자체가 이제 충분히 잘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인력 양성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 좀 이야기가 길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패널 중에서 다른 분 좀 보충 의견 네, 부탁드립니다. 저 사회자께서 정부나 과제, 그러니까 임상 시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김건 대표님하고 좀 뭐 결혼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 거를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논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성공한 플루빅토 뭐 617이나 또는 지금 뭐 PI 뭐 다른 여러분 피츠버그 뭐 컴파운드 뭐 지금 뭐 알츠하이머 진단제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학에서 다 개발이 되고 그걸 이제 산업체에 넘겨가지고 이제 굉장히 블록버스터가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한테는 직접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의학원이나 원자력 의학원 또는 대학 이런 데서 아니면 병원 이런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들에서 그 연구자 임상을 좀 방사선약품 분야의 그런 거를 좀 활성화 시켜 주셔가지고 일단 검증이 되고 효과가 있고 또 뭐 좋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얼마든지 회사에서 뭐 그 사든지 아니면 어떤 다양한 협력 방법을 찾아가지고 뭐 인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분야에 좀 예산을 좀 과기부에서 과감하게 연구자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적은 금액으로 또 효과도 또 크게 볼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분야를 좀 활성화해 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인수해 가지고 더 큰 임상을 진행하거나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희 초기 단계부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큰 돈을 쓰거나 뭐 이렇게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검증되거나 효과를 뭐 본 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계신 뭐 대표님들도 충분히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임상 연구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좀 떠오른 아이디어가 네, 좋습니다. 우선은 그게 이제 그 임상 연구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는 잠재적인 이득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존 약제와의 병용요법의 어떤 효용성을 따지는 임상 연구 같은 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 약제를 쓰는 환자 풀이 늘거나 아니면은 기존 약제를 쓰는 환자들의 투약 기간이 증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 약제를 제공하는 제약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민간 그 제약회사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의 임상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그렇게 돌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멘트 하나 드리면은 아까 이석규 사무관님 발표해 주신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에 방사선 의약품의 전주기 지원이라고 잘 적혀 있어요. 네, 근데 그 1, 2, 3, 4까지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기획하시는 것 중에 1상까지가 될 만한 캔디데이트를 추려서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아까 김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액수가 좀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1상이 될 만한 과제라면 결국은 매칭 펀드로 같이 해서 파일을 좀 키워서 1상까지는 아마 진행이 지금 충분히 과기부에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2상, 3상 넘어갈 때는 결국은 투자 받으셔서 가시고 정말 괜찮은 거면은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1상까지 추려내는 단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안은 이승곤 박사님께 죄송하지만 이게 루테슘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많이 쓰일 약제 중에 하나고 아까 많은 부를 창출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상용으로 팔리는 거는 충분한 가치를 다 인정받고 제대로 돈을 받는 게 맞고요. 연구용으로 주시는 거에서는 단가를 조금 달리해 주시면 그게 정부에서 충분한 양의 펀딩을 해주신 거나 같은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장로가 된 다음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방사선 바이오의 성과 창출 전략은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잘 만든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전체적인 방향은 사실 3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좀 구체적인 안이 이제 방사선 바이오 창출 전략으로 나왔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전주기 중에서 특히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그동안 투자했던 그 대형 인프라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미 정부가 많은 부분을 지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의약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상 정도까지 이제 연구자 임상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후보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겠고요. 그 단계가 지나면 사실 민간이 투자할 만한 충분한 어떤 메릿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큰 신약으로 글로벌 임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아마 소개해 주는 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쭉 개관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방사선 그 산업계 또 연구계에서 그동안 정부만 너무 쳐다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는 정부가 이만큼 투자를 해줬으면 사실은 산학연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통계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사선 분야에 그 정부가 최근 한 15년 동안 투자한 그 정부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 그거를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저 동위원소를 실제 연구나 임상에 쓰시면서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과기부가 그동안 인프라에 투자하고 정부 출연연들의 운영비를 보조해 줬던 그 혜택을 또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기반들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학연,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사실 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이 나면 규제를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규제를 한번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 분야에 대한 규제는 먼저 원안위의 규제를 받고 그 다음에 식약처죠. 식약처의 규제를 받는 그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조가 지금 그 시리얼로 이루어지니까 시리즈로 이루어지니까 기간도 훨씬 많이 들고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요것들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가 보니까 이제 과기부에서 규제혁신위원회 중심으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거를 창준 전략에 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민간에서는 그 안에 운영 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혹은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데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의 규제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규제를 약간 선례를 들어서 약간 말씀드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규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오단이나 삼형 유니텍에서 몰리브덴 같은 것을 갖다가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하려고 하려면 그 나라의 식약처와 똑같은 곳에서 EP 기준이나 혹은 JP나 CP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데 그런 기준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품질을 관리를 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대부분은 맞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식약처에서 품질 허가 받을 때 들어가는 여러 데이터들이 그런 나라에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간 협약을 만든다든가 혹은 그렇게 해야지 동남아라든가 혹은 일본, 중국 이런 데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 갖고 동위원소 원료의약품이라든지 혹은 완제품이라든지 수출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중소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바이알, 진공 바이알이나 셀라인 바이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그 중국 같은 데 특히 자기나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여러 그 큰 문제 아니게 다가오는데 수출을 하려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실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수출하려면 생각을 하고서 해야지 실제 수출한다고 해놓고 하면 그걸 갖다가 허가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큰 기업체에서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한국 그 작은 기업체에서는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에 관련한 GMP, 그다음에 뭐 그 CTD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허가받는 그런 기관, CRO 같은 전문 기관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거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규제에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도 조금 논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뭐 수출에 대한 거는 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국내 규제 자체도 좀 문제가 많으니까 국내 규제에 대해서 혹시 지대윤 대표님 경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는 좀 여기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장로이기 때문에 기장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몰리 99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위원소, 치료용 동위원소를 어떻게 택하느냐 입장에서 내가 루테시움을 택할 것인가, 악티늄 225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알파냐 베타냐 선택에 있어서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소스를 얼마만큼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동위원소가 가치가 있고 치료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값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루테시움은 양은 많이 쓰지만은 그나마 값이 쌉니다. 악티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임상 연구를 하지만은 구하기가 어렵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 비싼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전체 체인 밸류 중에서 타겟의 값이 얼만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루테시움은 그 옆에 있는 이트비움 176을 구해야 되는데 순수한 타겟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1g에 약 3만 불 정도 하는데 그거를 원자로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동위원소 앞에서 연사들께서 쭉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그거를 몰리 99를 하면서 추가로 동위원소를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업에 있는 박 박사나 여러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방법으로 인해서 분리 정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보고 다른 데서 생산 못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동위원소로 알려졌던 것, 터비움 161이라든가 납 210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자로에서 기장로에서 빨리 공급을 해주는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결정이 공급이 안 되면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어떤 동위원소를 할 것인가. 지금 제 생각에 몰리 99하고 루테치움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것을 해서 남보다 빠른 것을 공급해 줄 때 기장로는 탄탄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기장로 프로그램은 상당히 이제 오래 전에 기획이 돼서 중간에 우여곡절을 좀 겪었고 그래서 좀 지연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 당시에 같이 계획됐던 원자로들은 존재감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장로 그 사업단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동위원소 생산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려왔고 최근에 이제 좀 현실화가 돼서 사업단 자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미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루테슘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동위원소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은 거기에 잘 반영이 돼서 추후에 좀 검토를 통해서
또 우선순위를 확정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그 동위원소는 의약품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셨던 다양성, 그러니까 한 가지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그것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동위원소 또는 경쟁이 되는 다른 동위원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구비가 돼야 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아서 RI 산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는 이제 병원입니다. 그래서 RI 산업은 산학연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병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어렵게 유관되는 학회 회장님 3분이 다 이제 병원에 그 의사로 재직하고 계셔서 3분을 모셨는데 의료계에서 보는 동위원소 산업에 대한 바램 또는 재원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전에 아까 패널 발표하기 전에 그 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환경이 변한 것 같아요. 앞에 이명철 선생님 계시지만 선생님 하실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훨씬 기계도 좋아졌고 쓸 수 있는 트레이서도 너무너무 많아졌고요. 그럼에도 해과학이라는 분야 자체를 놓고 보면 무척 작은 분야예요. 옆에 계시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에 비해서도 무척 작은 분야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 같은 데서는 학회에서 방사선 종양학회에서 그 플루빅토 세션이 열릴 만큼 해과학 사람이 모자라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만큼 해과학에 저희가 좀 일단 의사 자체가 적고요. 레지던트 들어온 사람도 방사선 종양학과도 적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적으니까 뭐 그런 상태고요. 아까 하나 제안 드렸던 게 저희가 지금 이제 세라노스틱스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게 루타세라랑 플루빅토잖아요. 근데 제한적이에요. 신경내분비 종양 우리나라 환자 전부 다 합쳐야 몇백 명에 밖에 안 되고요. 돌아가시고 새로 생긴 환자 합쳐도 풀 자체가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가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전립선암은 환자는 많은데 거세 저항성에 아까 말했듯이 3번의 치료 페일이 있어야 되니까 적응증으로 따지면 플루빅토 쓸 수 있는 환자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고요. 더하기 가격이 1억 한 5천 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1억 5천을 투자를 해서 6개월 미만을 더 살게 되고요. 삶의 질은 조금 좋아져요. 안 좋아지진 않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플루빅토에 그만큼 돈을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고, 오히려 아까 치매 치료제라고 말했던 레캠비는 생각보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신경과나 정신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꽤 많이 쓰신대요. 가격이 4천만 원 조금 안 하거든요. 1년 6개월에. 근데 그걸 쓰실 수 있는 분이 많은 걸 보면 퓨처캠이나 지금 셀비온에서 개발하시는 그 플루빅토에 해당하는 전립선 치료제들의 가격대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아마 가격 저항성이 좀 떨어져서 조금 더 병원에서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요. 마지막에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적응증 자체가 적으니까 쓸 수 있는 환자가 작으니까 환자 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게 좀 더 넓은 많은 암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세라노스틱스를 할 수 있는 트레이서들을 개발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어디를 인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이면 뭐 하다못해 유방암, 뭐 폐암, 대장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하고 아까 말했듯이 플루빅토처럼 일단 효과가 어느 정도가 인정돼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빨리 쓸 수 있는 환자들한테 그런 노력들이 아마 같이 병행이 됐으면은 임상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난 주부터 이제 아요다인 131이 공급이 정말 불안해서 환자들한테 무지하게 욕을 먹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다음 주 뭐 언제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는 되게 난감한 일이거든요. 4주 동안 벌써 갑상선약 끊고 2주간 식이 조절했는데 다음 주에 입원 못 한대요. 예, 그거 한 명한테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 욕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10몇 명씩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일이 이제 기장로가 생기면서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학회장님 두 분 더 계신데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MD는 아니고 이제 그 화학을 전공해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상 현장에서 제일 이제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방사선의약품이 그 아주 그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뭐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핵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핵의학과 쪽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가 돈을 거의 다 벌어가고 핵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런 진료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진료를 보면 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지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그 핵의학회 회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런 규제 부분은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계속 걱정이 되는데, 저희 방사선의약품 쪽은 원래 그 정재민 선생님 때부터 교수님 때부터 해결을 해보려고, 규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식약처랑 그렇게 논의를 해봤는데도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직군을 달리해가지고 좀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켜놓고 한 2년 동안 잘 교육시켜놓으면 또 바뀌어 있고, 이렇게 또 신약을 허가를 받으려고 임상 1상 뭐 2상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바뀝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엔 그게 아마 후진국현 관료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책임지고 한 사람이 계속 한 자리에서 한 20, 30년 있으면서 조금 관록 있는 사람이 그 방사선의약품 쪽 규제를 맡으면 훨씬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예전에 그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처럼 식약처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그 벗어나서 조금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네. 저희 학계에서 좀 요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질환이 이제 전립선암에서 그 전이의 개수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 소수전이 미세전이와 관련된 그런 진단입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PSMA 펫 가이드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가 PSMA 펫 가이드를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한 경우보다 디지즈 커버를 훨씬 더 잘하게 되고 환자에 대한 예후가 향상된다라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 학계의 전립선암 진료를 보시는 교수님들 대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베이에서 어떤 퀘스처네어가 있었냐면, 소수전이 전립선암 진단에서 PSMA 펫이 꼭 필요하다라는 질문에서 생각보다 높은 비율의 교수님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신 그거를 이제 집계가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국내 여러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PSMA 펫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게 그 갈륨 제너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이제 PSMA 펫을 시행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사이에 어떤 전립선암 환자의 진단력이나 치료에 대한 예후가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관별 의료의 수준 차가
어떤 그 발전되는 의료의 그 뒤따라가는 설비의 확충이 안 됨으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게 이제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핵의학에서 뭔가 리드하고 있는 첨단의 그런 좋은 의료가 좀 균등하게 좀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이제 그거는 좀 병원 주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정부나 지자체나 하여간 그런 보조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패널 측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서 플로어에서 좀 코멘트도 좋으시고 또 질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규상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방사성 의약품과 튜머 바이올로지, 캔서 바이올로지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 또 마지막에 모든 환자들이 접근성, 에쿼티 문제 거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자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우리 산업계에서 기술 개발하고 하는 거가 이제 결국은 환자들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에쿼티를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순곤 박사님도 미래 전망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또 지대훈 대표님도 새로운 동위원소에 대한 수요를 강조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제 사이클로트론에 기반한 동위원소, 또 새로운 연구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동위원소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 미래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테크니슘과 같은 동위원소, 또 지금 아까 그 슬라이드에도 나왔지만 지금 가장 많이 연구 개발 중인 방사성 약품의 베이스가 되는 동위원소가 갈륨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갈륨 제너레이터 우리 국내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품화 상업화 노력이 좀 미진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 또 진단용 동위원소가 있습니다만 치료용 동위원소에도 전통적인 아이오딘이라든가 이테리움 같은 것들, 또 앞으로 부각될 중요한 동위원소, 뭐 루테슘, 털비움, 뭐 아스타틴, 악티늄, 또 레드, 뭐 그런 빅5에 대한 미래 전망이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충분한지, 그것들이 우리 지금 기장에 건설 중인 연구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한 좀 심층적인 조사, 분석, 예측,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허남 회장님 또 말씀해 주시죠. 세계 동위원소 기구 국제협력 조정관입니다. 이순곤 박사님이 아까 기장 원자로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루테시움 177에 준공되면 바로 생산이 됩니까? 시설 확충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명철 교수가 하고 저하고 초창기에 이제 의료용 동위원소 부족 사태가 있어서 아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논의를 해가지고 과기부에 건의해서 기장 원자로를 전용로를 건설하게 된 거거든요. 소유는 거기지만은 하여간 동위원소 생산로가 꼭 필요하다 해서 됐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빨리 그 준공이 되면은 업데이트된 원자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야에 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협조해가지고 하여간 최신의 것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동위원소가 필요한 나라에 그 수출이 돼서 그 돈도 벌고 그래야 되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장 원자로에서 그 동안에 그 현재까지 이끌어준 데 대해서 아주 감사를 표시하면서 더 끝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최신의 그 원자로가 건설되는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실 예, 답변 조금 좀 하시겠어요? 이제 네. 이렇게 질문이랑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네네. 코멘트를 주신 것 같아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장 연구로가 이제 2012년에 이제 기획이 돼서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1차, 2차 이제 적정성 재검토 이렇게 겪으면서 특히 이제 2차 적정성 재검토 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루테튬이랑 이제 여러 연구용 핫셀들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핫셀들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게 좀 다행일 수도 있는 것이 그 삭제된 공간에 저희가 좀 업데이트된 시설로 해서 새로운 동위원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공간이 이제 GMP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GMP 구역 안에 이제 빈 방이 이제 생겨 버렸는데 의도치 않게 거기에 이제 그 방사선 바이오 전략 이제 2024년에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루테튬을 이제 거기다가 하는 전용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빈 곳이 하나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수요를 통해서 정말 이제 필요로 하는 액티늄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캐파가 아직 있다는 점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제 다행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동위원소가 이제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방사선 바이오 그 전략을 할 때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협회하고 이제 의학원 저희가 다 해서 그 내용들이 사실은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OECD NE라든지 전 세계가 보는 방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루테튬 그리고 앞으로는 알파 이제 액티늄이나 아스타틴이 될 거다라는데 전 세계 생산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규철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혹시 그 유튜브에서 질의사항 올라온 거 있으실까요? 확인해 주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앞서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좀 빼먹은 사항인데 이게 그 지금 사무관님도 계시지만 방사선 바이오 이제 산업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성과들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국가라이 신약센터 같은 경우는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은. 근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뭐 퓨처캠이 됐건 셀비온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이제 업체가 되더라도 독성 시험을 맡기게 되면은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독성 시험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3건, 많으면 4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이게 인력이 보강이 되면은 조금 더 많은 그 독성 시험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유국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만 방사성 의약품 임상을 하고 국내 시장만 할 건 아니니까 해외를 가게 되면은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그 나라 규제를 따라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GMP 수준으로 약을 만들기 위한 이제 CMC 작업까지도 해야 되는데 외국의 규제는 사실 국내 규제보다 더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외국 그 규제 현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CMC 작업을 하도록 지금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납 212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점점 이제 늘어나는 알파 방출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만지질 못합니다. 얘가 이제 우라늄에서 시작해서 토륨 228에서 이제 발생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미 원자력법에 의해서 그 재처리를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납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규제가 좀 원활하게 풀릴 수 있게끔 뭐가 그러니까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과기정 동부 이석규 사무관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좀 공부가 많이 됐고 그 방향성들은 어느 정도 과기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주관부처로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식약처나 뭐 원안이나 이런 규제들 문제도 많고 다양한 다른 정부 부처들과 좀 협업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리고 좀 처음부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력 양성 말씀도 오늘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윤상 회장님께서 또 연구 과제를 확대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기업에서는 어떤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사선 분야 이런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외하고 R&D 사업만 봤을 때 한 23년 정도까지 과기부에서 투자하는 게 연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됐습니다. R&D 사업 규모만 봤을 때. 근데 24년도에 이제 예산 삭감이나 어떤 대형 사업들이 다 일몰되고 그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한 160억 정도 규모로 24년, 25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6년에 이번에 신규 사업이나 증액들을 많이 요구하면서 한 300억 규모 이상으로 일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좀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기초 기반 기술 연구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올해 또 10개 과제 선정해서 10대 1 경쟁률 나왔던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26년 신규로 또 20개 과제를 새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랑 인력 양성 좀 협력하는 것도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규제 쪽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규제 관련해서는 그 전에 뭐 동위원소 자급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전담 부서나 어떤 수출형 연구로 해서 생산한 동위원소를 실제로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건지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을 만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여러 번 월마다 월에 한 번 정도씩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규제 개선 체계 관련해서 뭐 복지부나 국토부나 운송 관련해서 국토부나 뭐 식약처 원안이 다 연관이 좀 돼 있는데 그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할 수 있는 거를 과기부가 단독으로 나서서 다 끌어모으기가 사실 협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안이가 아니라 원진위 밑에 별도로 동위원소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던지 뭐 이런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해서 이번에 다음 원진위에 규제 개선 관련된 안건을 하나 올려서 거기서 힘을 좀 받아서 안건화해서 힘을 받아서 좀 제안해보는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상 진입형 이 산업이 초기라서 태동하는 산업이고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또 해주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임상 진입형으로 한 1상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인력 관련해서 뭐 RI 신약센터나 이런 데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서 다 구축은 해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또 인력이 많이 모자란 상황인데 이거는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 학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인력 확보나 예산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어필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저희도 방향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협조가 필요한 부처들에 잘 계속 어필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석규 사무관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처음 제기한 게 2차 방사선 진흥 계획이었을 때니까 8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 넣었었고요. 5년 동안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아서 3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총괄위원장을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넣자. 그래서 이번에는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 빼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성사가 돼서 저는 사실 너무 기쁘고요. 이 동위원소 분야가 중요성이나 또 국가 전략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도 오히려 좀 그거보다는 훨씬 낮게 취급받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같이 노력해서 미국 DOE의 아이소톱 프로그램처럼 모든 기초 연구와 또 의학적 활용까지 그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예정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아까 방사선 포럼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고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사선 진흥 포럼이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는 저희 앞 세대의 이 산학연관에서 이 분야를 이끌어 주신 분들 그 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역할을 해주신 이명철 이사장님께 클로징 발언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진흥 포럼 참석하고 과거에 개최되었던 다른 진흥 포럼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희망을 갖는 포럼이었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히 오늘 여기 앞에 계신 그 패널 디스커션터들이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 소위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 이 기장로에 대해서 지금 바람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관심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2012년부터 시작된 이 기장로 이 사업단의 추진위원장을 맡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지금 13년째 최장기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표를 여러 번 썼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이 걱정과 이것은 아마 여기 지금 계신 거의 아마 90% 되시는 분들이 현재 과기부에서 이 기장로 소위 사업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마쿠에서 지금 아마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안해 주신 것들이 전부 다 아마 거기에 심어 들어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한 두세 차례 협의를 거치고 나면은 그 답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기장로가 2027년 말이죠. 하도 길어서 2027년 말로 돼 있죠 지금.
바라옵건대 27년 말이고 처음 시작이 2,8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8차에 걸쳐서 사업 연장을 거치고 예산도 3차례 바뀌고 해서 지금 거의 뭐 9천억, 8,900억인가 뭐 좀 되는데 아마도 이제 1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포럼의 내용과 같이 같은 기회를 같이 하는 기장로 이야기만 했는데 아무쪼록 그 RI 이렇게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포럼이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명예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김영겸 교수님을 포함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패널 분들께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